8장 225쪽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신에 대한 철학, 자연신학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철학도 설명했었죠. 이 자연철학의 하나의 분야가 더 남아있다. 수학이 그것이다.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학 역시 주요 분야로 간주되어 물리학의 특수 분야 및 행위상학과 나란히 자리 잡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수학은 행위상학에서 파생된 분과로 보는 것이 이치로 보나 순수로 보나 더 어울린다. 그 밑에 보면은 데모크리스토 학파와 피타고라스 학파는 모두 수를 중시하였다. 전자는 수치가 사물을 낳는 첫째 씨앗이라 보았으며 후자는 즉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가 사물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이자 원소라고 보았다. 그 다음에 그 226쪽에 보면은 수학에는 어떠한 공리와도 절연된 채 제한된 양을 다루는 학문은 순수 수학에 속하고 기하학과 대수학이 그러하고요. 기하학이 연속적인 양을 다룬다면 대수학은 비연속적인 양을 다룬다고 그러고, 반면에 혼합된 수학, 즉 응용 수학은 자연철학의 일부 공리들 및 분야들을 주제로 삼아 그 공리들이나 그 분야들에 대한 보조적 부속적 역할의 견지에서 이미 결정된 양을 고려한다. 그래서 227쪽의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나로서는 수학에서 특기할 만한 결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사람들이 순수 수학의 탁월한 용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싶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감각에 깊이 매몰된 재능은 감각으로부터 벗어나 추상화하는 재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테니스 경기를 예를 들 수 있겠다. 테니스는 그 자체가 아무 효용이 없는 게임이지만 민첩한 눈과 어느 자세나 취할 수 있도록 유연한 몸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하다. 이런 표현. 그 수학의 유용성을 테니스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자연철학의 사면적 분야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이제부터는 자연철학의 시술적 분야, 즉 자연적 지혜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이 분야를 다시 실험적인 것, 철학적인 것, 마술적인 것 등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모두 능동적인 성격을 지니는 이 세 가지는 방금 논의한 사변적 자연과학의 세 분야인 자연사, 물리학, 행위상학에 각각 상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마술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익시온 신화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연마술 분야를 설명하면서 231쪽에 보면 이 분야의 중간에 만일 허풍이나 그럴듯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게만 한다면 우리는 행위상학으로부터 직접 시술 방법을 이끌어내고 연역해내는 것 외에도 매우 유망한 두 가지 지침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준비 작업과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작업 방향과 관련된 것이다. 첫째는 일종의 목록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 232쪽의 첫 줄에 보면 원인에 대한 사색으로부터 작업의 출발점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 지침이죠. 첫 번째는 준비 작업, 목록을 만드는 작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 방향과 관련된 것. 항해에 비유하자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의 발명이 동력을 전달하는 도처의 발명에 못지않게 항해에 유익한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그 다음에 233쪽 보면 5번에 내가 미처 논의하지 못한 자연 철학의 한 분야. 이거는 보고 형식과 관련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보고는 긍정적인 평가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반성적 평가 형식을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심을 나타내는, 그죠? 이 반성적인 의심이겠죠. 의심이나 미결은 부분적 의심과 전체적 의심의 두 종류로 나눈다. 그래서 부분적 의심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기한 문제를 예를 수 있다. 의심을 기록해두면 두 가지의 탁월한 용도가 있다는 것이다. 철학을 오류와 거짓으로부터 구제하는 용도. 그 다음에 234쪽에 계속해서 쓸모있는 지식을 마치 빨판이나 스펀지처럼 흡사히 저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들. 어쨌든 의심을 적어두는 게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235쪽에는 다섯 번째 줄에 전체적 의심이나 미결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그것을 견해 차이로 이해한다. 다양한 철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양한 분파, 다양한 학파, 엠페도클레스의 철학, 피타고라스의 철학, 데모크리스토스의 철학, 파르메니데스의 철학 등이 그러했다. 이와 같은 견해 차이에 맞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했다. 정동설과 지동설 견지에서 보면은 236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양편 모두가 똑같이 동의할 만한 것이다. 이렇듯 경험의 평범한 내용은 실로 다양한 이론과 철학에 의해 똑같이 만족스럽게 설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아기를 예로 설명한 바 있다. 아기는 처음에는 모든 여인을 엄마라 부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짜 엄마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경험도 유아기에는 모든 철학을 어머니로 부르겠지만 성숙기에 접어들면 참 어머니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237쪽의 다섯 번째 줄에 내 작업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철학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수집되어야지 플루타르코스가 수집한 방식으로 같은 제목 아래 여러 철학이 함께 묶인 채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다음 239쪽에 보면 6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 지식의 원천인 세 줄기 빛 중에서 두 줄기를 다룬 셈이다. 하나는 직사광선으로 자연을 말한다. 자연 철학인가 그렇죠. 다른 하나는 굴절된 광선으로 하나님의 우회적인 섭리와 관련이 있지만 굴절 작용을 일으킨 매개자의 예측 불가능한 가변성으로 인해 충실하게 기술하기 힘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반사광선. 인간은 이 광선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간에 맹상할 수 있다. 앞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철학, 자연 철학, 인간에 대한 철학,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보면은 이제 인간에 대한 철학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다룰 차례다. 이 지식은 실제로는 자연이라는 큰 그릇 안에 담겨있는 자연 철학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식의 작은 부분들을 각기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서로 이어진 성과 맥으로 간주하여 지식의 연속성과 전체성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규칙이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점에서 웅변과 키케로는 소크라테스와 그의 학원을 비판한 바 있다. 소크라테스야말로 철학과 수사학을 분리한 그리하여 수사학을 헛된 말장난의 기회로 전락시킨 은흥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242쪽에 보면은 다섯 번째 줄에 인간에 대한 철학, 즉 인간학을 다루어 보기로 하는데 두 분야로 나뉜다는 거죠. 하나는 인간을 개별적으로, 즉 개인적으로 고려하는 분야요. 다른 하나는 인간을 집단적으로, 즉 사회 안에서 고려한 분야이다. 따라서 인간 철학은 단순하고 개별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복합적이고 사회적인 것이다.
개별 인간을 다루는 인간학은 인간을 구성하는 두 부분, 즉 정신과 육체겠죠. 육체에 대한 지식과 정신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렇게 나누기 전에 먼저 전체적 윤곽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래서 243쪽의 5번째 줄에 정신과 육체 사이에서 서로 공감하고 조화롭게 상응하는 측면들에 대한 지식이다. 이런 지식은 육체와 정신을 혼합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지식 중 어느 한쪽에 속하지 않는다. 이 지식은 두 분야로 나뉜다. 모든 형태의 동맹이나 설린 관계가 상호 이해와 상부 상조라는 두 기능으로 구성되듯이 정신과 육체의 동맹도 이와 비슷한 두 기능을 수행한다. 하나는 서로를 드러내는 기능이요, 다른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능이다. 해명과 영향이라고 하죠. 해명과 영향이라는 말로 줄일 수 있겠다. 해명의 분야는 다시 두 기회를 낳는다. 이 두 기회 모두 예측이나 예지와 관련된 것으로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연구에서 다른 하나는 히포크라테스의 연구에서 칭송한 바 있다. 첫 번째 기회는 관상술로 육체의 외적 특징에 비추어 정신의 기질을 알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 기회는 꿈과 관련 해몽술로 정신의 상상력에 비추어 육체의 상태를 밝히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 중 결함이 있는 것은 첫 번째 기회이다. 제스처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상술은 정적 특징 못지않게 동적 제스처를 파악할 수 있은 바 이런 기능이 오히려 더 큰 효용과 유익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해가 기에게 말한다면 제스처는 눈에게 말한다 그런 표현. 앞에서 해명과 영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245쪽의 3회 해명을 다루는 분야와는 달리 영향을 다루는 분야는 어떤 기회로 집중되지 못한 채 산만하게 다뤄졌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육체적 체액들이 기질들이 정신의 작용하러 변화를 야기하는 방식과 정도를 검토하고 아니면 정신의 감정들이며 지각들이 육체의 작용하러 변화를 야기하는 방식과 정도를 반대 방향이죠. 검토한다. 첫 번째 방향은 의학의 일부로 육체의 체액들이 정신을 영향을 주는 것 혹은 의학의 보조로 연구되기도 하지만 종교나 미신의 일부로 더 왕성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런. 그 다음에 246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정신의 움직임이 육체의 체질 및 상태에 의존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려야말로 그 핵심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방향, 앞에 거는 이 육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두 번째 방향은 정신의 착상 및 감정이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거를 246쪽의 밑에 세 번째 줄에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47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이 방면에서 특히 깊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상상력에 관한 연구인데 이 연구는 주로 상상하는 자의 육체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바꾸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상상력이 해를 끼치는 힘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크기로 도움을 주는 힘을 가진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유가 오염된 공기가 건강한 사람을 갑자기 죽을 수 있다고 해서 지순한 공기가 병든 사람을 순식간에 치료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필요한 연구는 이에 대한 정신의 기능들이 각기 육체의 어떤 기관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신의 각 기능에 상응하는 육체의 부위와 장소를 파악하는 일. 그래서 플라톤은 이성의 장소를 내 기계의 장소를 심장으로 결정했고 정욕이나 성욕의 장소를 간장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런 결정은 갱묘를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대로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로서 한 전체로서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인체나 육체와 정신에 대한, 아까 그 육체 정신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먼저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체와 정신을 볼 겁니다. 10장에 보면은 인체에 대한 지식은 인체 유익함과 같이 분류된다. 인체에 대한 지식들은 각기 인체에 유익한 면들에 상응한다는 뜻이다. 인체의 유익함은 건강, 아름다움, 힘, 즐거움 등 네 종류로 구성되며 각각에 상응하여 인체에 대한 지식도 네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의학. 건강은 의학에 관련된다는 거고, 치료의 기회죠. 그 다음에 둘째는 아름다움이죠. 치장술이라 불리는 장식의 기회이며, 셋째, 힘은 체육이라 불리는 활동의 기회이고, 즐거움은 쾌락의 충족을 위한 기회, 이렇게 됐습니다. 타키투스는 이를 가리켜 수련을 하는 학략이라고 불렀다. 즐거움이죠, 이거. 건강은 의학, 아름다움은 치장술, 힘은 체육, 즐거움은 아까 뭡니까? 수련을 하는 학략. 먼저 이제 의학, 즉 건강에 대한 것도 논의하기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소우주라는 학설, 즉 인간이 우주의 압축이요 요약이라는 학설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는데, 파라겔 수스를 위시한 연금술사들은 이러한 학설을 터무니없이 왜곡하였다. 그 다음에 그런 표현들, 밑에 5번째 줄에 인간의 육체가 만물 중 가장 복잡한 복합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영혼은 모든 실체들 가운데 가장 단순한 실체이다. 그런데 251쪽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그러나 인체는 다르다. 인체는 그것의 변하기 쉬운 구성으로 인해 마치 악기처럼 불의 파음을 낸다. 시인들이 음악과 의학을 묶어서 아폴론 신에게 귀속시킨 것은 지당한 일이 없다. 이런. 인체도 그만큼 불의 파임을 내기 쉽다는 그런 얘기예요. 의학이 하는 일은 인체라는 변화무쌍한 하프를 잘 조율하여 조화로운 음으로 바꾸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런 표현, 의사들 얘기를 하면서 254쪽에 10번째 줄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사에게 어떤 약점이 있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환자의 약한 마음이, 때로는 삶의 즐거움이, 때로는 희망을 추구하는 본성이 사람들에게 의사에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어쨌든 의학의 고귀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255쪽에 밑에 세 번째 줄에 이와 같은 의학의 고귀함을 예 시인들은 우화로 포장하여 표현하였다. 그들이 아스클레피우스를 태양의 아들로 표현한 것은 태양이 생명의 근본 첫 번째 근원이라면 아스클레피우스는 생명의 두 번째 빛이라는 뜻이다. 이런 예수께서 가르침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면 그분이 기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바로 육체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전문으로 삼지만 애써 노력하는 자가 드물다고 그래 되어 있는데,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실제로 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발병의 정황이나 충격과 혼돈하고 있다. 질병 자체를 연구하기보다는 질병의 부수적 증상들에 매달리며 그리하여 치료와 예방을 혼동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결함들 이야기하면서 고대의 히포크라테스가 보여준 신중하고 근면한 태도가 단절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57쪽 해부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큰 결함이 발견된다. 이게 각 기관에서의 개인적 차이, 미세한 통로의 비밀이라든가 책임 어부는 장소 등 질병이 각 기관에 남긴 자국인 흔적 등에 대한 연구한 내가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있고, 신체기관이
신체의 외부기관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내부기관의 형태나 구조도 사람마다 다른 것도 당연한 이치이다. 이런 표현. 그 다음 260쪽 6에 보면은 질병을 연구해서 의사들은 많은 경우 치료를 포기한다. 그 다음 7을 보면은 마지막 줄에 나는 비단 건강을 회복하는 일만이 아니라 고통과 통증을 진정시키는 일 역시 의사의 직무로 존중한다. 이치는 편안한 죽음, 즉 안락사야말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스스로에게 늘 기도하던 작지 않은 행복이었다. 이것은 특히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에 의해서 사람들이 주목한 임종의 방식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262쪽에 보면은 밑에서 한 10번째 줄쯤에 특정 질병의 치료에서 효염이 입증된 처방전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그들 자신의 치료 관행을, 부분적으로는 다른 책에 기록된 치료법을, 부분적으로는 임상의사의 전통에 답습하고 있을 뿐이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적 자세를 견지한 부류는 민중의 편을 든 집정관이다. 이건 좀 거꾸로죠. 민중의 편은 호민관이 들어야 되는데 집정관이 민중의 편을 들었고, 아니면 원로원의 편을 든 호민관이라는 거죠. 지금 다루고 있는 의학의 분야도 이와 비슷하다. 의학의 경우 정규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임상 전통에 충실한 의사, 아니면 임상이면서 학문적 방법에 충실한 의사, 이거죠. 아까처럼 그 약의 조제에도 4개는 아주 이상해 보이는 문제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무연이 아니고 그거 보면은 264쪽에 보면은 처방 순서를 지키고 5번째 줄점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처방하고 때로는 처방을 바꾸기도 하면서 진행하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물론 264쪽의 밑에서 5번째 줄에 물론 바른 길을 간다고 해서 모두가 천당에 가는 것은 아니듯이 꼼꼼하고 지극히 신중한 처방이라고 해서 모두 허가를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방향의 진실성이 의무의 충실한 수행보다 선행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것이 지금 의학했죠. 처음에 건강의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치장술입니다. 치장술에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분야도 있고 화장과 관련된 분야도 있다. 전자는 신체의 청결함과 관련된다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5쪽에 12에 다음 주제인 체육이죠. 체육에 대해서 나는 그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 즉 체육은 인체를 움직여주는 모든 기능을 망라하는 것으로 활동뿐만 아니라 인내와도 관련된다. 우선 활동의 경우에는 힘을 키우는 분야와 민첩성을 키우는 분야가 있다. 인내도 비슷하게 두 분야로 나뉘는데, 하나는 모든 부족과 극한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을 키우는 분야고, 다른 하나는 고통이나 고문에 견디는 능력을 키우는 분야다. 그 다음에 266쪽의 4번째죠. 감각적 쾌락을 충족시키는 기회죠. 여기서 이 사람은 기회를 누르고 통제하는 법률이 없다고 표현하는데, 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주에 보면은 존중되어야 할 기회를 보고 있다고 그랬죠. 이 감각적 쾌락을 충족시키는 기회가 말이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시민의 득성이 성장하는 시기에는 군사계회가 발전하고, 시민의 득성이 절정에 도달해서 정지한 시기에는 자유학계가 발전하며, 시민의 득성이 쇠퇴하는 시기에는 쾌락의 기회가 발전한다. 이런 견제에서 나는 오늘날의 세계가 순환의 하강 국면에 있다는 것을 느낌을 받는다. 어쨌거나 나는 쾌락의 기회를 어릿광대의 놀이와 짝패로 여긴다. 감각을 속여 감각적 쾌락을 준다는 점에서는 두 기회가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분 전환을 위한 놀이는 시민생활 및 교육의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점에서 인체를 다루는 인간학 분야에 대해 논의를 마치기로 한다. 사실 육체란 정신이 잠시 머물다 가는 장막에 불과하지 않는가. (11장에) 보면은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이제 정신에 대한 이야기랍니까. 정신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두 분야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신
혹은 영혼이라고 되죠. 여기는 정신하고 영혼을 그냥 같이 쓴 것 같아요. 정신의 실체나 본성을 연구하는 분야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능력이나 기능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첫 번째 분야에서의 고려사항으로는 우선 영혼의 싹이 자생적인 것이냐 아니면 외부로부터 주입된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영혼은 얼마나 물질적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우냐, 과연 영혼은 불멸적인 것인가 등 그 밖에 많은 문제도 여기 포함된다. 즉 본성이죠. 정신에 대한 본성, 영혼에 대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섯 번째 점 밑에서 나는 이 분야의 지식은 결국은 종교에 의해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만과 착각이 빠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창조 때 영혼의 실체는 창조한 자가 내린 축복의 명령에 의해 하늘과 땅의 물질로부터 추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순결로 불어넣으신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실체는 철학이 연구하는 하늘과 땅의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죠. 이런 이유로 영혼의 본성에 대한 참된 지식은 그 본성을 부여한 바로 그 신성한 숨결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영혼에 대한 지식을 다루는 이 분야로부터 전복, 점과 주문이라는 두 파생물이 나왔다. 그 다음에 애측부터 전복은 점이죠. 점은 기회에 의존하는 것과 자연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회에 의존하는 전복은 정신이 어떤 징조나 표지를 토대로 추론하는 하여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자연에 의존하는 전복은 정신이 아무런 징조도 단서로 삼지 않은 채 오직 정신 내부의 권능에 의존해서 이미지를 떠올리고 현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회에 의존하는 전복은 두 종류다. 하나는 원인으로부터 추론과 비슷한 논증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성적 전복이다. 다른 하나는 오직 결과의 일치만을 따지는 것으로 실험적인 전복이다. 후자의 전복은 그 대부분이 미신으로 특히 이교 세계에서 수행되는 각가지 관찰을 예시할 수 있다. 그래서 점은 천성의 기에 의한 전복, 그 다음에 자연에 의존하는 것 구분되어 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그래서 기에 의존한 전복은 아까 이성적 전복과 실험적 전복했고 271쪽의 밑에서 1번째 줄점에 그렇다면 영혼의 내적 천성 자연에 의존하는 전복은 어떠한가? 하나는 정신 자체에서 유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다. 정자는 정신이 다른 신체 기관으로 흩어지지 않고 오직 그 자체로 몰입한다면 상당한 수준으로 예언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에 뿌리를 둔 전복이다. 이런 전복은 주로 잠잘 때나 무화경이나 임종시에 나타나며 지역을 곤두세우고 있을 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부로부터 유입되는 전복이다. 아까 하나는 정신 자체에서 유래하는 것, 하나는 내부로부터 유입된다고 그랬는데 내부로부터 유입되는 것은 272쪽.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 및 영들의 예지로부터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정에 뿌리를 둔 전복이다. 이 경우에도 금욕과 엄격한 제례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신이 스스로에게 몰입한 상태는 신성한 빛의 유입을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정신 자체는 평정과 침묵을 수반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열광과 흥분을 수반하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것. 그러죠. 주문은 상상의 힘과 작용을 빌려서 상상한 본인의 육체가 아닌 다른 육체에 영향을 주는 전복이고, 상상력은 기적을 일으키는 기독교 신앙의 힘에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273쪽의 밑에 세 번째 줄에 재래가 상상력을 강화하여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로서는 재래의 사용을 불법으로 판결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린 최초의 명령, 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이 쫓겨날 테죠. 식물을 먹으리라. 신라본 때 라는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동의 대가로 얻으라고 명하신 고귀한 결실을 단지 몇 가지 재래를 지키기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편리하고 나태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그 다음에 12장이죠. 인간 정신의 기능에 대한 지식은 아까 우리가 인간 정신을 따질 때 본성을 먼저 따져보고 그 다음 기능을 따져보고 그랬잖아요. 기능입니다. 기능에 대한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오승과 이승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의지며 욕망이며 감정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는 오승과 이승에 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의지며 욕망이며 감정에 대한 지식이다. 전자의 기능으로부터 주장이나 판단이 수행된다면 즉 오승과 이승이 후자의 기능으로부터는 행동이나 집행이 이루어진다. 상상력은 그 두 영역, 즉 재판관처럼 판결하는 영역과 관리처럼 집행하는 영역 사이를 매개하는 전령의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감각이 상상력에 전달된 뒤에야 이성은 판단할 수 있으며 먼저 이성이 상상력에 전달된 뒤에야 판단은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상상력은 언제나 의지적 운동에 선행한다. 물론 상상력은 야누스처럼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성을 향한 얼굴은 진리의 인상을 띠지만 행동을 향한 얼굴은 선의 인상을 띈다. 실제로 상상력은 단지 전령 역할만 수행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자체에 적지 않은 권위가 주어지기도 한다. 아니 상상은 전달 임무 외에도 다른 권위를 그 스스로 찬탈한다고 말해도 좋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적절하게 표현하였듯이 정신이 육체를 통솔하는 방식은 주인이 노예를 통솔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이성이 상상력을 통솔하는 방식은 관리가 자유시민을 통솔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상상력은 자체적으로 어떤 권위가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상상력을 이성보다 높이 고양시킬 수도 있는 일이다. 특히 신앙과 종교의 문제에서 그러한데 이는 종교가 비유, 상징, 우화, 환능, 꿈 등을 이용해서 인간 정신의 접근을 시도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277쪽에 중간에 상상력과 결합된 이성, 즉 설득적인 이성은 수사학의 주제이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정신의 기능을 연구하는 인간 철학을 두 분야, 즉 이성을 다루는 분야와 도덕을 다루는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인간 철학에서 이성을 다루는 분야는 학자들 사이에조차 또 모든 학문 중 가장 재미없는 분야,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어떤 뭐라노 278쪽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영양분도 좋고 정력에 좀 도움이 되지도 않아 실증을 느끼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이 원래 먹던 고기 양아리가 도파락을 하지 않았던 것.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살과 피에 흠뻑 젖은 지식, 즉 그들의 감정이며 칭찬이며 문명을 마음껏 토로할 수 있는 지식을 선호한다. 시민사회 역삼의 윤리학이며 정치학 같은 지식이 그러한데 이로부터 나오는 건조한 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물처럼 부드러운 본성을 성마르게 쉽게 분해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그런 사물의 가치에 대한 진정한 평가에 기초할 때 이성적 지식이야말로 모든
다른 기의 열쇠에 해당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절하고 세련되게 표현하기를 손은 도구 중 최고의 도구요 정신은 행상 중 최고의 행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이유에서 이성적 지식은 실로 모든 기회 중 최상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모든 기회를 지도할 뿐 아니라 뒷받침해주고 강화해주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 3회 보면 밑에 두 번째 줄에 이성적 기회는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분류는 각 기회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이성적 기회는 연구나 발견의 기회, 시험이나 판단의 기회, 저장이나 기획의 기회, 그리고 합법이나 전달의 기회 등 네 가지라고 하겠다. 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발견의 기회부터 먼저 하죠. 13장에 발견은 두 개의 동떨어진 분야로 나뉜다. 하나는 기회와 지식을 발견하는 분야이고 하나는 표현과 논거를 발견하는 분야이다. 이에 보면 밑에 다섯 번째 줄에 이 학문 분야가 결핍되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집중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통적 논리학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282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약과 치료법이 먼저 발견된 뒤라야 이유와 원인이 논의된다. 원인이 먼저 발견되고 그 원인에 비춰서 약과 치료법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은 진짜 자세하게 예를 많이 들어놨어. 동물들이 치료법을 발견했다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보통 최초의 발견자를 신성시하는 고대의 풍습에 의해서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림이 있다는 거죠. 이 분야가 이제 결핍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전통적 논리학에서도 결핍되어 있고, 두 번째는 285쪽에 밑에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증거로 들 수 있는 것은 정통적 논리학에서 말하는 기납이라는 거죠. 이 기납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기납과는 조금 약간 치밀하지 않은 그냥 빠져 있는 그런 기납입니다. 플라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전통적 기납이 표방한 바에 따르면 모든 과학의 원리들이 기납에 의해 발견될 수 있으며 그 원리로부터 현역에서 중간 명사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중간 명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죠. 내가 생각하기는 이러한 행식의 기납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실제로 이런 기납에 의해 전통적 논리학자들의 오류는 더욱 심화되곤 하였다. 아무런 반증 사례도 참조하지 않은 채 오직 개별자들의 일거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무엘이 자기에게 데려온 이새의 7 아들만 적게나고 들에 나가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보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런 표현이 기납은 엉성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87쪽에 밑에 다섯 번째 줄에 세 번째 증거를 살펴보자. 자연의 문제에 있어서는 설령 올바른 기납을 거쳐 어떤 원리나 공리가 정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원리나 공리로부터 3단 논법에 의해 중간 명제를 연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원리를 중간 명사로 가진 원리로 연결하고 하나의 중간 명제로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런 기납은 완전하지 못한 기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288쪽에
있어야 되노? 딱 중간에 보면 따라서 만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개별자로부터 엉성하고 변덕스럽게 잘못 추론된 것이라면 논적의 결론이나 맹자의 진리를 제 아무리 공들을 검토해봐도 그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의사들의 말로 바꾸자면 이미 1차 소화작용에서 오류가 발생한 셈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오류가 원인이 되어 뛰어난 철학자들이 수없이 회의론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지식이나 이해의 확실성을 부정하였고 인간의 지식이란 표피적이고 개연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였던 것이다. 이게 이제 비론 회의주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소크라테스가 무지를 가정하여 지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은 아이러니 형식을 취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그 다음에 그가 자신의 지식을 애써 폐마하였던 것은 그것을 과시할 목적이었음이 분명하다는 말이다. 키케로가 개성한 후에 아카데미에서 유행하였던 나는 의심한다는 견해도 진심을 표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학원이든 키케로의 학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의론을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점인데 실제로 그들의 주된 오류는 바로 이 대목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감각의 기만을 비난의 표적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뭐라 트집을 잡던 나로서는 감각이야말로 진리를 증명하고 전달하기에 적합한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감각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만 회의론적에 보면 우리가 판단하는 이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말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베이컨은 감각이야말로 진리를 증명하고 전달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다음에 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90에 보면은 지금 나는 지식의 발견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중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면 나는 이 분야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논의하고 싶다. 하나는 학문적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의 해석인데 전자는 후자의 한 단계이자 기초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발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 두 번째는 이제 이 기회와 지식의 발견에 대해서는 이만큼 얘기하고 표현이나 논증에서의 발견을 검토하자는 거예요. 표현과 논증에서의 발견입니다. 우리가 뭐 상기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 책에 보면 한 6번째 줄쯤에 실로 이것은 발견이라기보다 응용을 염두에 둔 상기나 연상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스콜라주의 교육에서 논증의 발견을 판단력 훈련을 끝낸 뒤에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표현. 7에 보면은 이렇듯 지식의 손쉬운 이용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연상이라는 두 과정이 필요하다. 준비라는 건 수집이겠죠, 아까. 그 다음에 뭐 준비에 대해서는 근면성이 중요하다고 표현되어 있고요.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고 있고 293쪽에 밑에 5번째 줄에 표현이나 논증의 발견에서 두 번째 과정은 내가 연상이라고 부른 것이다. 연상입니다. 아까 그 준비 과정에서 수집했던 것을 되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토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294쪽의 5번째 줄에 토픽을 현명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지식을 절반쯤 얻은 셈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이 지적하듯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자는 이미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대강은 알고 있다. 우리가 요새 나오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까? 질문하는 그 요령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챗 GPT에서. 그래서 뭐 밑에서 6번째 줄에 논증과 표현에서의 발견과 관련된 이 두 번째 과정을 가리켜 스콜라주의 학자들은 토픽학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로서는 그것이 완전히 결핍된 상태라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토픽학에서는 일반 토픽학, 특수 토픽학 이렇게 얘기하고 중요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토픽학은 한글로 말하면 주제. 주제야. 주제라고 얘기하던 주제는 이거 적당할 자체가 것 같은데. 토픽학이라고 해서 얘기하니까 토픽 주제 우리 토픽 그냥 관심 분야 딱 주제 관심 분야. 주자 뭐 그렇겠죠. 주제는 주제가 적절할 것 같은데. 될 만큼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주제라고 핵심 그럼 주제가 적당할 것 같은데. 주제? 우리가 토픽을 다루자. 이것도 학이라고 이름 붙이니까. 뭐 이런 주제가 있으면 이거 주제 이슈거리들을 가지고 그걸로 토론하는 걸 토픽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관심 분야 그런 거겠죠. 핵심 논제 이렇게 논제까지. 논쟁? 핵심 논제와 논쟁 뭐 이렇게 논제도 괜찮겠네. 핵심 논제를 일반적인 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주제 토픽인 거고 특수한 거는 이제 특별한 분야의 뭐 토픽 그렇게 보면 일반적인 문제 자 봅시다. 그럼 14장에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얘기할 때 자체 본질적인 거 받고 그 다음 기능에 대해서 보면서 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성과 감정에 대한 이성, 오성, 그 다음에 감정, 의지와 욕망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성에서 발견, 그 다음에 이제 발견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발견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 그래서 그러면 이제 판단의 기회로 넘어가기로 하자. 판단의 기회는 증거 제시며 증명의 본성을 다루는 것이다. 기납에서는 판단과 발견이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좋은 행식이든 나쁜 행식이든 모든 기납에서는 정신의 발견 행위가 곧 판단 행위를 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3단 논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형식은 방식은 이와 다르다. 증거는 직접적인 것으로 제시되지 않고 중간 맹사로 제시된다. 따라서 중간 맹사의 발견과 결론에서의 판단은 서로 별개의 행위가 된다. 즉 중간 맹사의 발견은 단지 동기를 부여할 뿐이고 실제 검토할 결론의 판단에서 이루어진다. 자, 이거 이제 봅니다. 3단 논법에서 밑에서 보면은 모든 철학자는 죽는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모든 철학자는 인간이다.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 이것이 모든 인간을 죽는다라는 것이 중간 맹사가 인간이라는 뜻이죠. 모든 인간을 끄집어냈죠. 이게 이제 그 중간 맹사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아까 스스로에 해당되는 게 주맹사가 뭐냐면 이게 맹사라는 말에 이 사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term입니다. 용어입니다. 용어. major term을 주맹사라고 그랬고 minor term을 소맹사로 번역했거든. 이 사람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term 용어 말이 적절한 없는가 모르겠다. term인데 term을 명사라고 하지 않나? term을 명사로 번역했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 용맹제에서 모든 철학자는 인간이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래서 모든 철학자는 죽는다라는 것을 3단 논법에서 얘기할 때 결론 부분이 모든 철학자는 죽는다잖아. 이 서술이 죽는다란 말이죠. 이게 그 주명사래요. 서술이 죽는다가. 그 다음에 중간 명사가 인간이라는 거지. 인간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298쪽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이니까 말하자면 판단의 기회는 맹제를 중간 맹사의 윤리로 환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바. 아까 그랬죠. 모든 철학자가 죽는다는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는다는 설명해야 되잖아. 그 인간을 중간 맹사로 가져왔다는 거죠. 중간 맹사는 사람들 각자의 자유로운 발견에 의해 결정되며 그 방향도 직접적 환원이나 모순적 환원 두 가지밖에는 없다.
전자는 어떤 명제를 일반 원리로 직접 환원하는 것으로 보통 맹정적 환원이라 불린다. 후자는 그 명제와 모순되는 명제를 그 일반 논리에 모순되는 원리로 환원하는 것으로 보통 불일치에 의한 환원 혹은 모순을 강제하는 환원이라 불린다. 판단의 기회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 수행된다. 하나는 지도에 의한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경계는 코션이죠. 코션에 의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방법은 즉 경계에 의한 방법이죠. 재빠른 응용을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추론해서 아주 미세한 오류와 혼동까지도 꼬집어서 논파한다. 이 방법은 보통 논파술, 삼파술이죠. 삼파술이라고 불린다. 마술사의 협작같이 다소 엉성한 오류를 논파하는 데 적합하다. 다섯 번째 줄에 논파술에 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근거한 형식으로 훌륭하게 다루었지만 이거 소크라테스 아이가? 소크라테스는 삼파술이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이게 계속 다른가? 논파술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플라톤은 신뢰를 동원해가면서 훌륭하게 논의하에 딱 하거든. 그럼 우선순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이후란 말이야. 예. 근데 말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 이후로 그러니까 플라톤의 신뢰는 소피스트뿐만 아니라 소크라테스도 포함된다고 돼 있거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맞는 것 같은데. 논파술의 원래 용도는 논박을 위한 것이지만 타락하면 트집잡기나 부정을만을 2, 3 용도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 사람 잘 지적한 것 같아요. 그다음 웅변가의 소피스트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웅변가는 마치 갱주용 개 그레이하운드 같아서 와 이게 그 당시 이런 게 있었나? 굉장히 장점이 있는 반면에 소피스트는 방향 전환을 잘하는 토끼와 같은데 이것은 비교적 나약한 동물이나 가지는 장점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논파술은 보통 인정되는 것보다 그 적용 범위와 폭이 넓다. 그 다음 301쪽 마지막 밑에 네 번째 줄에 논파술은 또 다른 능력, 즉 기만의 덫을 놓지는 않았지만 인상의 위력을 빌려 작용하려는 유혹의 영역에 대해서도 경계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302쪽에 마지막으로 논파술은 인간 정신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종류의 결함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네 가지 우상인데 세 가지 우상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돌라라고 그러지. 이돌라. 이 라틴어로 보면은 이돌라라고 그랬는데 우상. 이돌라라고 그러는데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먼저 정신의 본성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거짓 인상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첫 번째는 미신의 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런 표현들. 종족의 우상인데 이 부분이 난파선에 탄 사람들이 포세이돈의 맹세한 덕택에 구제된 후 폭풍우 속에 포세이돈에게 기도하는 일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제 해결하라고 외치던 모습을 그린 많은 그림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보여주자 디아고라스는 좋아요. 그렇지만 익사한 사람들의 그림은 어디에 있죠? 라고 반문하였다고 한다. 이 표현은 왜요? 미신이 이야기하면서 돼 있는데 이 사람이 포세이돈한테 빌려가서 살아났잖아. 그러면은 포세이돈한테 빌면 무조건 살아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살아난 사람이 그렇게 일부분이야. 빠져 죽은 사람도 안 빌었겠나? 그래서 밑에 주에 보면은 미신은 소수가 우연히 얻은 행운을 필연으로 잘못 이해하여 다수가 그 행운을 추종할 때 발생한다. 어쨌든 이 종족의 유상을 설명했었고 그게 304쪽의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줄에 인간은 스스로를 만물의 척도로 삼으려는 버릇이 있어서 이게 종족의 유상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기회는 자연의 작용과 유사성을 갖는 것이라고 가정해 맞는 바. 그 다음에 305쪽에 보면은 그러면 더 나아가 각 개인의 천성과 습관으로 인해 우리에게 부과되는 거짓 인상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거는 동물의 요성이죠. 개인의 그 교육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데 따른 편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플라톤의 동물 얘기가 나옵니다. 플라톤 동물이 갇혀있다 나오면은 이상한 상상을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06조 11. 끝으로 말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거짓 인상을 검토하기로 하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상적인 종류의 생각과 능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의의가 우리에게 부과하는 인상이다. 의의가 그 실제 사물하고 매치가 안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운명의 여신 이야기하면 운명의 여신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런 표현들. 307쪽의 중간에 지금까지 우리는 세 종류의 거짓 인상을 논의하였는데 지금 빠진 게 극장의 우상이 빠졌습니다. 어떤 근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그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는 걸 극장의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판단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판단의 방법 하나도 남아있다 이런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증명의 종류는 네 가지 정도이다. 정신이나 감각의 직접적인 동의에 의한 증명, 기납에 의한 증명, 3단 농법에 의한 증명, 그리고 일치에 의한 증명이 있다. 이 중 네 번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교적 더 잘 알려진 것으로부터 증명이 아니라 순환적 증명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그래서 지식의 문제에서 내 증명품은 각자의 고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바, 각각의 고유한 주제에 주로 적용되고 다른 주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됩니다. 좀 빨리 끝낸 것 같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딱 시간에 전처럼 비슷해. 거의 지금 이 1시간쯤 됐거든. 오늘 날씨가 추워서 일찍 가라고 다니셨어. 오늘 날씨 떨어졌죠. 때리고 그러는데